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최종 발표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 삼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를 3km만 벗어나도 위험하지 않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빨간색 점들이 위성에 포착돼서 열병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보기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인민 호날두라 불리던 북한 축구대표 선수 한광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된 뒤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은 지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밀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7월 4일 도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원전 오염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알프스 시설을 거친 처리수는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즉, 꼭 들어맞는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요약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원안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년에 걸쳐서 평가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 한마디로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 또 방사선의 영향은 미미, 사전적 의미로는 보잘것없이 아주 작다. 이런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 오염 처리수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사선의 영향은 미미하다, 그런 게 결론인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은 원자력기구 IAEA가 말한 것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IAEA는요, 그동안 6차례에 걸쳐서 중간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설명 과정에서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일본 정부와 협의를 했고요.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처리수 자체를 한꺼번에 방류한다.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네네. 나눠서, 그리고 물과 희석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처리수를 내보낸다는 건데, 그러니까 최대 30년에 걸쳐서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영향을 주는 건 미미하다는 게 IAEA의 증거, 그러니까 말을 전한, 그러니까 발언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입증할지 우리 정부도 나서서 어떻게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도 노력하면 아주 효과적인 방안을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좋게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 원장께서요, 이 라파엘 그로시 총장의 최종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들, 이 뼈대를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고서가 뭐에 대한 보고서냐면, 그러니까 일본 이제 도쿄 전력에서 계획을 내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로 100배 희석해서 삼중수소 농도를 국가 배출 기준의 40분의 1로 낮춘 상태에서 1km 해저 터널을 통해서 내보낸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기본적인 이 인체와 환경에 괜찮은 수준의 방사능 영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오염수 배출 시스템이 안전사항을 충족했는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서 이것을 끊어야 될 때 이것을 잘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샘플링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거기에서 나온 지금 얘기들이 이제 뭐 괜찮은 수준의 방사 능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미미하다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0년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30년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그런 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이 알프스, 그러니까 약자잖아요. 네. 알프스 상과는 관련이 없고 방사성 물질 제거 설비란 뜻인데 그 성능 점검 결과도 있고요. 또 원전 근해에서 채취한 해수, 그렇죠. 그다음에 샘플 이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도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르다면 이제 그러니까 오염수를 사실 방류하는 건 한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 영해 내에서는 내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준과 판단을 제3의 기관에서 해준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으로만 딱 본다면은 전혀 우리가 이 우려할 상황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만약에 방류를 해서 3, 4km 정도를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강물 수준의 방사능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후쿠시마 해안을 3, 4km만 벗어나도 이게 거의 강물 수준으로 이제 그 위험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로시 사무총장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IAEA가 앞으로 이 후쿠시마 현장의 상주, 그러니까 조사단이 늘 거기 머물면서 오염수의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해서 알려준다 이런 계획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주라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IA 그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이 오염수 배출 문제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즉각적으로 이게 보고가 또 올라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일본 정부와 협의하에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상주하면서 지켜본다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7일 모레부터 2박 3일간 우리나라도 찾을 예정입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같은 보고서를 전달하고 또 설명도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면담을 할 예정이 있죠. 네, 뭐 사실 보고서 쓰는데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실 참가를 했었어요. 11개의 각국에서 나가서 기관들이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IAEA에서 했냐면 자기네들이 나온 거를 미국, 우리나라, 프랑스 이런 데다가 다시 교차 검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와 그리고 가장 최인접 국가로서의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갈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과도한 반응이라든가 또 괴담 이걸로 해서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사태를 지금 맞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는 건 뭐 알겠고 네. 박진 장관 만나는 것은 정부 대표를 만나서 그죠. 여러 가지 또 조율할 일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알프스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는 안전한가 부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인접 국가에서의 도움이 필요가 굉장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바로 이제 뭐 방류가 되면은 사실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가 바로 인접 국가로서의 이런 영향을 받는데, 사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부터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방류가 됐을 때 어떤 혼란과 어떤 우려를 낮추는 데는 이런 외교 방문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박 장관과 얘기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보인다 이런 얘기죠.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안전기준 점검에 힘을 쏟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거든요. 대통령실 자체에서 그 국민 건강의 최우선시로 판단을 하겠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정부 역시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이런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일본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은 안정성의 판단에서 근거해서 일단은 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안심할 때까지 맞습니다. 뭐 5년이고 10년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해산물 수입 자체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여론이 모아진다면 국민들도 앞으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통령을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예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그러니까 정부 고위직 인사를 만나면서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또 어떻게 국민께 말씀드릴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IAEA 최종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깡통 보고서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이 IAEA에 낸 분담금의 규모가 전체 3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던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뭐 그러면요 거꾸로 제가 유성근 대책위원장한테 하여튼 뭐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삼성이 제일 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그럼 삼성의 그런 의도대로 모든 우리의 이 기업 정책을 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1위가 미국이고 2위 중국이고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일본인데 그러면 두 번째 많이 내는 중국의 말은 그럼 더 들을 겁니까? 중국은 그 55개나 원전이 그렇습니다. 동해안에 사실, 있잖아요. 예, 55개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 수소가 훨씬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뭐 후쿠시마 지금 삼중 수소의 총량은요 3g이에요. 네. 3g이라면 한 해에 우리 동해안에 떨어진 빗물만 모아도 삼중수소가 5g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장하고 과대해서 정치적인 의도로 몰고 가는 이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 불쾌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이 분담금 규모를 가지고 얘기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하지만 야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이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제주 해역에 유입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점검이 된 건가요? 뭐 사실관계는 일단 과학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4, 5년 후에 우리 국내에 유입이 될 것이다. 태평양 구르시오해로 돌아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 이르면 7개월, 뭐 늦어도 2년 후에 제주도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국내에 유력 그 교수님들께서 6천 명이 넘는 교수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4, 5년 후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7개월. 그보다 뭐 3년이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느 부분에서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는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011년도 당시에 일본은 300톤가량의 오염수를 매일가처럼 그때는 뭐 아무 여과 장치가 없으시 그냥 흘러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근데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오염수가 국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조차 밝혀내지 못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세슘 우럭, 이 생선이잖아요. 그런 우럭 유입설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앞에서 오염된 우럭이 우리 연안으로 넘어와 우리 국민들이 드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에 걸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및 연구 결과
그리고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문헌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네, 요즘 횟집이 썰렁하고 수산시장이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럭, 이 아주 고급 횟감인데 여기에 세슘을 붙이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만으로 지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 지금 들으셨는데 또 하지만 이 야권 일각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삼중수소 얘기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네. 후쿠시마에서 3km, 뭐 4km만 벗어나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왔고요. 사실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우럭이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1,000km를 수영을 해서 와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대한해부를 거치고 뭐 다 해서 이제 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뭐 연어라면 몰라도 연어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뭐 5월 달에 그게 나왔었죠. 180배의 세슘이 이제 뭐 들어간 검출된 이제 우럭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방사능 농도 이 측정을 위해서 가두리를 양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0배 나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방류수라고 희석수를 하면은 이것이 뭐 전혀 없어진다. 따라서 뭐 지금 뭐 이런 수산업계에서 얘기하지만 이 회유성과 정착성 이런 어류들이 나는데 정착성 어류는 그러니까 그게 우럭이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헤엄쳐 올 지금 이유는 하나도 없고 회유성도요. 다른 나라로 해서 서식지가 다른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2011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먹어서 응원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베테 오 엔시오라 그래서 이거를 먹어서 안전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이거 동참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먹방 챌린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인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수산물 사주고 내가 사서 먹는다는데 국민들이 좀 안심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먹어서 응원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뭐 의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셨죠. 걱정한 건 뭐 걱정하는 대로 잘하신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IAEA에서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다. 이제는 서로 믿어야 되고요. 저는 일본이 해야 될 일은 뭐 방류하는 거는 자기네 고유 권한이지만 최소한 인근 국가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거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사과나 그다음에 어떤 해명들이 안 나온 게 저는 아쉽지. 이것을 갖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부분 굉장히 뭐 국민으로서는 불쾌하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류 계획을 곧 낼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 그때 기시다 총리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돼서 일명 가짜뉴스 TF를 꾸리고 원자력 전문가들도 여기에 함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문체부가 가짜뉴스 TF 이렇게 즉각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요. 일단 정부의 역할, 대통령실의 역할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오류가 있고 가짜뉴스가 생성된다면 국민을 오해시킬 수도 있고요.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관께서 나셔서 그 가짜뉴스 퇴치 TF 전문가 대응팀까지 꾸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원자력 전문가가 이곳에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전문가까지 협업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가짜뉴스 문제가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뭐 저도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가짜 뉴스는 지난 1년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가짜 뉴스 TF 팀도 이렇게 대통령실 자체에서 꾸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함으로써 그거를 국민들께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럼으로써 국정 운영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이번에도 이렇게 표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선동과 가짜뉴스는 그때는 좀 달콤할지 몰라도요. 이게 국가 경제를 망치고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TF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전문가들이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위촉이 됐는지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인가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그런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 특히 원자력 안전의 전문가이신 이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하고 정범준 경희대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겪었잖아요. 광우병 때, 사드 때, 전자파.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이번에 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네네. 아주 또 쉽고 명쾌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잘 전달하는 걸로 또 이번에 스타가 됐죠. 그렇습니다. 딱 과학적인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알아들은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이런 언론적인 이제 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뭐 이런 괴담을 흔들리는 데는 또 이상한 또 전법들이 나오거든요. 또 거기에 또 전문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윤성민 교수하고 또 양선희 개공 교수 등이 해서 촘촘하게 까고요. 이렇게 깔아서 지금 뭐 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장미란 차관이 담당이거든요. 이차관이죠. 이차관이 담당 소관인데 이 가짜뉴스 번쩍 들어갔고 저기 뭐 쓰레기 폐기장에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이 같은 체육학과 출신이라고 뭐 한마디 했던데 또 장미란 차관이 출근하면서 그런 염려 충분히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응수해서 화제가 됐죠. 정부와 여당은 당분간 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무기한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대신에 7개월 후에 두 당이 같이 지켜보는 그런 조건에서 우리 바다 어디든 가서 방사능 검사를 해보자 이런 예정이 나왔어요. 네, 뭐 아주 잘 여야간의 얘기들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샘플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나오는 결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7개월 후에 뭐 지금 7개월 후면 다시 돌아서 온다니까 한번 보시고 뭐 4년 5년이 걸리는지 보시고요. 아까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하루에 300톤씩 하더라도 우리 근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팩트를 가고 뭐 조기에 빨리 이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천히 하되 과학적인 그런 검사와 측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유지, 폐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게 여론입니다. 일본 안에서도 사실 찬반이 팽팽했던 게 이 방류 관련 여론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점점 일본 내에서도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2022년 2월 여론조사를 함께 보시면요. 찬성이 42% 그리고 반대가 45%였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면 네. 22년 2월, 작년 2월에 아사히 신문이 할 때는 반대가 높았어요. 맞습니다. 그 한 달 후에 조사된 발표는 51%, 41% 찬성이 야, 높게 1년, 나왔죠. 23년 3월이니까 맞습니다. 1년 1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역전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약 11% 정도 이렇게 높게 9%고요. 9% 높게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요미우리가 중요하네요. 2023년 6월에 6대 3으로 나왔어요. 네, 최근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래 60% 그러니까 배가 넘는 숫자가 이렇게 찬성 이렇게 여론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찬성 여론으로 나온 의미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요. 네네. 일본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막중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인즉슨 이게 방류에도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어떤 일본의 그 수산물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정부도 이런 반대 여론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명,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대안, 쉬운 대안으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물 자체도 20% 급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수산물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나라도 안전성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방류는 네. 일본이 결정할 문제가 됐고 그렇죠. 국제 안전 기준에 꼭 들어맞는다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도 나왔고 네. 이제 뭐 방아쇠만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자, 이제 7월 7일 날 이제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이 안전하다는 그 증을 줄 겁니다. 그럼 7월 7일 이후에는 하시래도 기시다 총리가 이제 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데 국내 정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력하게 나오는 거는 거기도 해수욕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나 지금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쨌든 간에 정부 간의 계속적인 대화와 지금 뭐 굉장히 한일 간의 관계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함을 해서
다시 재발 방지라든가 또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일 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유명한 CF가 있었는데요. 방류와 안전 역시 과학입니다. 선동과 가짜뉴스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북한은 지금입니다. 지난 30일, 6월 30일이죠. 평양 김일성 광장 앞쪽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로 보이는 붉은 점들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인민 호날두라 불리던 북한 축구 스타 한광성의 실종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30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스가 찍은 평양 위성 사진에 이상한 붉은 점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위치가 김일성 광장 바로 앞인데다 크기도 뭐 점 이상의 어떤 큰 시설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어떤 그 물체가 김일성 광장에서 포착이 됐는데 그 규모가 꽤 커요. 그래서 위성에서도 상업 위성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컸는데 이것이 이제 7.27 열병식하고 관련된 것으로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보면 네. 해상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저렇게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점들이 지금 드러났어요. 네, 그 VOA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딴 화면인데 자, 저게 분명 뭔가 시설물들 같기도 하고 무슨 단 같기도 하고요.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데 원래 열병식 저기에 할 때 항상 바닥 대오라 그럽니다. 김일성 광장 저 앞에 바닥 대오. 바닥 대오라 뭐 여기 말로 대열이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네네.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뭐 꽃다발이나 붉은 술을 들고 이렇게 흔드는 그 모습일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뭔가 대형 선전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 바닥에 세워놓을 대형 선전물. 그러니까 7.27 열병식 때 주석단에서 보면 뭔가 멋있게 보이는 대형 선전물 가능성 아니면 붉은 술을 든 붉은 근로자들 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시설물 대열일 수도 있고 예. 붉은 술을 흔드는 군중들의 모습이 포착된 것일 수도 있고 예. 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런 의견 속에 지난해 2022년에 열렸던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 붉은 깃발들 뭐 이런 카드 게임에 쓰는 매스 게임에 쓰는 것들이 있었죠. 그걸 연습할 수도 있고 대형 구조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지금 이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열병식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북한에서 7.27은 뭐 김정일이 특히 김정은이 7.27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는 정전일이나 휴전일이라 그러지 않고 전쟁 승리 기념일, 그러니까 미제를 이긴 날로 보는 거죠? 이긴 날로 보는 건데 어느 정도 이 날짜의 진심인가 하면 그 김정일 때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급 간부들은 차 번호가 김정일 생일을 따서 216에 1234. 216에 1234. 근데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받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날인데 요 간부들 차를 727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예 727로 바꿨다. 네, 그래서
당중앙의 정치국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후보위원들은 다 727로 시작된 번호를 달고 그게 다닙니다. 사실은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네. 그걸 싸움에 이긴 날로 보니까 전승절로 기념하는 거군요. 전승절로 되게 크게 기념을 해서 이번에도 아마 김정은 집권에서 가장 큰 열병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뭔가 어려울 때마다 열병식을 더 크고 화려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얘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70주년이라는 의미가 남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집권해서 처음으로 70주년이고 그리고 또 미제를 때려눕힌 날이라고 해서 큰 날이고 그리고 나라도 어려우니까 어쨌든 사기는 군대 사기나 주민들의 사기는 올려야 되겠으니까 네네. 아마 역대 최장의 어떤 최대의 열병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없을수록 더 기운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허장성세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 블러핑이죠. 블러핑이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하얀색 대형 구조물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때 붉은 점은 사라지고 구조물만 보인다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대체로 대형 열병식을 준비할 때 자, 지금은 예. 빨간색은 사라졌어요. 네, 대체로 구역들에서 훈련하다가 한 달 전부터 저렇게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집체 훈련을 하는데 저 지금 대형 구조물은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흰 장막을 쳤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둘러 씌웠을 수 있다. 뭔가 둘러 씌웠을 거 생각이 들고 크기도 아니면 좀 달라졌네요. 가로 세로 70에서 가로 45m, 세로 80m짜리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게 이제 공화국 국기에 북한 국기에 하얀색하고 파란색이 들어가고 빨간색이 들어가거든요. 그 색깔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선자 그러니까 뭔가 감추기 위해서 텐트를 그렇게 크게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아까도 뭐 번호판까지 727로 바꿔달 만큼 김정은이 이 전승절을 기념하고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상대로 이 70년이 되는 이번 2023년 7월 27일 날 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봐야겠죠? 훨씬 높아졌다고 보여지고 거의 뭐 100%라고 해도 북한이 최대 규모의 열병식인데 열병식에 이제 어떤 말하자면 북한이 그동안에 만들었다고 하는 최신 무기들이 나올지 뭐 괴물 YCB 아니면 뭐 정말 전술핵 무기를 만들어서 전술핵 무기라 그러면서 선전하면서 나올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촉각을 세우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김일성 광장 주석단인데 김정은이가 저 앞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주목되는 게 우주 발사체라고 해서 야심차게 쐈다가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우리 서해 바다에 예. 그걸 중국 보고 좀 빨리 건져달라고 했는데 못 건지고 우리가 다 건졌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김정은의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 건강도 안 좋다 이런 얘기 이 자리에서도 했었는데 더 신경을 쓰겠네요. 그러니까 그날 전후로 해서 위성 모사품을 실은 위성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 위성을 눕혀서 군중들 앞에 보여주든가 둘 중에 하나로 북한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를 만회하는 그런 예. 뭐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다. 꼭 퍼포먼스는 있을 겁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7월 1일 미국의 CNN이 특이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른바 인민 호날두 한광성 선수에 대한 특집 집중 보도를 냈는데요. 자, 이 한광성이라는 축구 선수 누군가요? 그 1998년에 출생을 했고요. 2013년도에 김정은이 만든 축구 영재학교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거쳐서 영재로 컸군요. 영재로 커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이탈리아 1부수 리그 소속 칼리아리 유소년구단이죠. 명문구단인데. 명문구단에 가서 데뷔 일주일 만에 첫 골을 넣었는데 5대 리그에서 북한 선수가 넣은 첫 골로 기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아시안컵. 아시안컵에 나왔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장 큰 뭐 명문 구단 중에 하나죠. 빅클럽이죠. 유벤투스 저는 정말 북한에 있을 때 유벤투스 클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외교관 할 때 저기에 들어가서 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로 북한에서 임대를 줬다는 얘기는 네. 사회주의 국가는 자기가 자유롭게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임대로 뛰어서 2020년에 드디어 유벤투스에서 이제 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일주일 뒤에 카타르의 알두하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중동으로. 거기서 또 임대가 된 거죠. 아니, 비싸게. 그때 5년간 미화 460만 달러. 북한에서 엄청난 돈 아닙니까? 네, 그걸 이적료를 받고
저 카타르로 간 거죠. 그리고 예. 그해 8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출전을 했고 그 팀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재작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 이 한광성이라는 이름이 올라요. 예. 그러더니 그 1월에 갑자기 계약을 끝내고 카타르로 추방이 다시 됐습니다. 그 유엔 대북 제재에 걸려서 카타르에서 추방이 된 거죠. 자, 이런 그 다채로운 이력을 보면 북한에서 실제로 이 인민 호날두,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거는 북한 선수란 뜻인데 네. 호날두란 이름이 붙은 건 축구도 잘했지만 외모도 아주 잘생겨서 잘생기고 축구도 잘 뛰고 그리고 북한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뭐 유벤투스 경기를 중계할 정도로 북한이 저 선수가 뛰는 경기를 모두 중계를 했으니까요. 아. 뭐 북한에서는 우리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처럼 인기가 많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한광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특히 북한 또 축구하면 또 껌뻑 죽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유벤투스의 한광성이가 안 보인다. 예. 이것도 뉴스가 되겠네요. 뭐 그래서 CNN도 뉴스로 다룬 거고요. 북한에서 지금 올해 어디서 있다면 25살밖에 안 되거든요. 한참 지금 전성기인데 왜 이 선수가 사라졌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계속해서 어디가 있는 거야 그 선수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관심은 무지하게 크겠죠. 그 나이에 한창 나이인데 네. 뭐 숙청당했을 리는 또 없을 것 같은데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뭔가 쓸모가 아직 남아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엔 제재가 걸려 있으니까 아마 유럽 팀에서 뛰고 싶긴 한데 유럽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팀 같은 데서 왜 자꾸 축구를 해야 외화를 벌어서 북한에 바쳐서 그 돈이 또 다른 데로 뭐 WMD든가 이런 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이 선수를 주시라고 이 선수가 뛸 수 있는 구단을 찾고 있는 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0만 불다이면은 뭐 북한 근로자 몇만 명이 벌어올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큰 돈이죠. 이 한광성 선수가 다녔다던 평양 국제축구학교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집니다. 북한에서 축구 영재를 어릴 때부터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그야말로 특수 엘리트 학교라죠? 2012년 1월 달에 공식 집권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는 남조선보다 왜 못하냐 우리가. 그 지금 그 학교의 외관이네요. 외관입니다. 국제축구학교 평양 국제축구학교에 아주 잘- 능라도라는 섬이 예, 있는데 깨끗하고 아주 김정은 시대에 맞게끔 아주 현대적으로 지었는데 저기서 이제 축구 영재들을 전국적으로 키워서 뭐 8살, 9살, 10살부터 축구를 가르치는데 저 학교를 졸업해서 또 능력 있는 친구들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또 축구 유학도 보내고 네. 그러니까 북한 축구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2013년 6월에 개교해서 7개 우승컵, 수많은 금메달들을 쟁취했다고 선전할 정도니까 네. 성적도 많이 냈어요. 성적도 많은 게 북한 축구 체전에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전국체전하는 것처럼 전국체전에서 이 국제축구학교 팀이 수많은 우승컵들을 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비교적 관계가 좋은 프로축구로 자꾸 임대하고 예. 뭐 인력 수출을 하는 거군요. 대사관도 있고 뭐 북한에 대해서 덜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축구 선진국인 저런 나라들의 축구 유학을 보낸 겁니다. 네. 자, 한광성 선수도 개교 때 이 학교를 다녔다는 건데 자, 이 밖에 배출한 유명한 졸업자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뭐 조선신보가 글을 낸 적이 있는데 조선신보는 리영진 선수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신진 축구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4.25 체육단 소속이라고. 4.25 체육단은 인민군 체육단입니다. 네네. 북한군 체육단인데 거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선수라고 조선신보가 저는 뭐 조선신보는 거의 북한 신문이나 마찬가지니까 네. 저기서 내온 거에 의하면 그 외에도 뭐 중국에서 지금 현재 활약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축구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죠. 과거 1966년 런던 월드컵. 당시에는 잉글랜드 월드컵이라고 해서 그때 8강에 오른 적도 있었고 4강 문턱에서 좌절했었습니다. 아는 분들이 적은데
그야말로 기적이었고 그때 보셨어요 북한에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지금 10살 때, 10살 때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라디오 앞에서 유럽하고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장에 모여서 라디오 중계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서울 광장이랑 시청 광장에 저게 모였던 그 유명한 사다리 축구 아닙니까? 사다리 축구죠. 네. 사다리 축구고 저기 천리마 축구단인데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겼어요. 그 조별리그에서 소련한테 3대0으로 집니다. 그리고 칠레하고 1대1도 비기는데 이탈리아를 박두익이라는 선수가 1대0으로 거함을 무너뜨리면서 8강에 올라가거든요. 4강전에서는 전반전 3대0으로 이기다가 예. 후반전에 그 유명한 포르투갈의 유세비오 예. 선수에게 4골을 먹고 져가지고 4강 문턱에서 좌절했죠. 전반전 저것도 그때는 기록이었는데 박승진이라는 북한 축구 선수가 시작한 지 23초 만에 첫 골을 넣어요. 엄청난 그리고 27분 만에 3골을 넣으니까 뭐 전 세계가 뒤집혀지는 거죠. 저 네. 북한 이탈리아 꽃구드로들이 저게 뭔 일이야. 8강을 올라간 게 북한이 먼저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올라갔죠. 네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후반전에 아웃세비오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 혼자서 4골을 넣고 1골을 더 넣어서 5대3으로 패배를 합니다. 월드컵 후반전에만 4골을 몰아친 선수였죠. 그렇죠. 아주 유명한 선수죠. 나중에 유세비오가 한국에 왔을 때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축구 팬들이 북한 이기는데 당신이 1등 공신이다 이래서 영웅 대접을 해서 그렇죠. 본인도 깜짝 놀랐다는. 본인도 깜짝 놀랐고 정말 전 세계가 2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에 3골 먹은 것도 뒤집혔는데 네. 후반전에 한 선수가 들어가서 4골을 몰아치니까 아웃세비오 저 북한에서는 아웃세비오라고 그러는데 유세비오가 굉장히 활약을 해서 북한이 4강 문턱에서 좌절을 합니다. 네. 영국의 BBC는 이 뉴스를 특집 다큐멘터리로 2005년에 공동 제작해서 국내 모 방송이 이걸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 이 한광성 선수 얘기 좀 더 해보죠. 카타르와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계약을 종료당하고 카타르에서도 추방이 됐어요. 자,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제재 위반인데 어떤 겁니까? 결국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유엔에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가 7만에서 1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보내는 돈이 결국은 WMD 대량 살상 무기를 네. 만드는데 쓰인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가니까 결국은 카타르에서도 또 뛰지를 못한 거죠. 네. 자, 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퇴출당한 건 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빅리그는 아니지만 뭐 세르비아나 뭐 이런 리그에서 뛴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박광영이나 최성혁 선수 같은 선수들이 다 제재를 받아서 대표적으로 제재를 받은 게 한강성, 이 박광영, 최 선수까지 3명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자, 이 축구 선수들에 대한 제재도 계속해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 미국 CNN의 보도를 보면요. 한광성 선수는 카타르 은행에서 계약을 할 때 북한에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했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한강성 선수가 받는 돈의 거의 대다수를 북한에 송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송금 액수가 1억 한 3천만 원이 돼요. 오, 큰 돈이네요. 그때 돈으로 8만 파운드를 보냈는데 이게 달러로 하면 한 10만 불 정도를 매달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도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카타르 은행에서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그 문서에 서명을 하라. 그 한 선수 자의로 서명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명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이 그 돈을 어떤 사람이 옮겨서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국으로 돌려서 북한으로 동국으로 결국 현금으로 결국은 들어갔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어 CNN은 북한이 종종 해외 노동자들에게 돈을 보내도록 강요한다는 그 소식도 전했습니다. 자,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지금 러시아에 나가 있는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한 2, 3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돈이 한 2천 내지 3천 불이라 그래요. 네. 조금씩 그 기술직에 따라 다른데 10%만 생활비로 주고 그러니까 200, 300불만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다 북한으로 보내서 김정은이 말하는 소위 혁명 자금이나 WMD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만에서 10만 명이 그게 1,800달러씩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네. 자, 이 카타르에서 추방된 뒤에 한광성 선수가
다른 나라 해외에서의 새로운 팀을 찾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불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카타르 알두하일에서 뛰다가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안 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팀을 찾다가 말레이시아 슬랑오르라는 FC 팀이 있는가 봐요. 거기도 임대를 추진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엔 제재에 결국 걸려서 거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한동안 떠돌았던 선수인데 결국은 유엔 제재가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네. 자, 이 이후에 한 선수의 마지막 모습이 외신에 확인된 건 로마로 가는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왜 북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비행기였을까요? 그게 이제 2020년부터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 외교관들도 임기가 다 끝난 외교관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건데 한광성 선수도 결국은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가 많이 번졌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탈리아 로마로 갔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간 이유는 첫째는 그거라고 생각해. 첫째 대사관이 있고 아하. 그러면 대사관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신변을. 그 두 번째는 이탈리아에서 계속해서 팀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북한에 이제 들어가면 새로운 이적지를 계속 찾는데 제재가 계속되고 코로나가 지속되니까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서 기다려 있는지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외무부와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한 선수의 거취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북한으로 돌아간 건지 참 알쏭달쏭한데요. 한 선수의 거취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